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제트기의 출현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F-105 썬더칩 핵 폭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오늘은 F-105 썬더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2차 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공중전의 시대에는 제트기의 시대가 오고, 이 제트기의 시대를 미국이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여러 업체들한테 제트기를 개발하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제트기 개발에 착수를 하는데요. 그 중에 F-100 슈퍼 세이버가 먼저 개발이 되었고, 일본 경쟁자였던 리퍼블릭도 F-105를 구상하게 됩니다. 겨우 초음속으로 나를 수 있었던 F-100 슈퍼 세이버와는 달리 F-105는요, 마하 2의 넉넉한 출력을 가지고 탄생을 하게 됐죠. 특히 전투기는 기동성이 생명인데요. 빠른 속도에서 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동성과 함께 안정성도 좋다는 걸 의미하는데, 바로 이런 혁신적인 전투기를 맨 처음 개발했던 건 독일이었어요. 물론 제트 엔진은 영국이 먼저 개발했지만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제트기는 독일이 먼저 만들었죠. 그러나 전쟁에 패망을 하면서 독일은 더 이상 이 제트기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이를 본 미국과 소련은 각자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F-86 세이버라는 전투기를 만들어냈고요. 소련은 미그-15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최초의 제트기 공중전이 바로 대한민국 상공 6.25 전쟁 때 일어납니다. 이때 교환비를 1대3, 1대8, 1대1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F-86이 이겨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기에 안주를 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 능력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트기를 보니까 소련의 기술도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자, 미국은 소련의 제트기 기술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센츄리 시리즈, F-100 시리즈의 여러 가지 제트기 시리즈를 만들어내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F-100, F-105와 같이 센츄리 시리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등장했던 F-105는 베트남전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죠. 특히 F-100도 큰 역할을 했는데, F-100과 F-105를 비교하면 F-105는 마하 2의 속도로 그냥 소리부터 차원이 달랐고, 폭장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7톤의 폭장량을 자랑하다 보니까 대단한 능력이었죠. 이 F-100을 개발한 걸 리퍼블릭사가 이렇게 보고, 야, 노스 아메리카가 저 정도 했는데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체 개발에 엄청 매달리게 되었고, 공대공 능력을 최초로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는데,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공대지 능력도 갖추게 된 거죠. 따라서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능력 모두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약간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공대공에서 실제 베트남전에 투입을 했더니 얘가 속도는 빠른데 속도만 빠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속도 빠른 상태에서 급히 선회도 할 수가 없고 급기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상에서는 그냥 속도만 빨랐을 뿐이지 그냥 표적으로 쓰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를 많이 당합니다. 썬더치프는요, 전장이 19.6m, 중량은 12.1톤인데 승무원을 1명이 탑승하지만 나중에 개량형에서는 2명이 탑승하는 기체도 있어요. 속도가 마하 2.08로 그 당시에 굉장했고, 항속거리가 3,550km, 작전 반경이 1,250km 정도 됐습니다. 기본 무장이 20mm 유견장이었고요. 6.4톤의 무장을 달 수가 있었습니다. 마하 2가 넘는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속도였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하 2가 넘는다는 건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요, 적이 미처 탐지를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지나가거나 혹은 탐지를 했다 하더라도 대응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게다가 저고도로 깊숙이 침투하면 적의 레이더에 탐지가 잘 안 되죠. 요게 잘 보면요, 2차 대전 때 독일 본토를 폭격했던 B-17 플라잉 포트리스의 폭장량이 7톤인 거에 비하면 거의 대등한 수준인데, 사실 플라잉 포트리스 재미난 거는요, 그 7톤의 폭탄을 다 실지 못했어요. 약간의 효율성 때문에 한 절반 정도? 3.6톤 정도만 싣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썬더치프가 6.2톤을 실었다라는 건요, 예전에 B-17의 거의 2배를 실어낼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거였죠. 게다가 핵폭탄 장착이 가능했는데요. B-28과 B-62를 탑재할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각각 1.5 메가톤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히로시마의 한
100배 정도, 자꾸 히로시마 비교해서 미안한데 100배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전에 쓰지는 못했지만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적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게다가 공대공 무장으로는 사이드와인더를 장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제공권 장악 임무에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요. 많이 투입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빠른 속도는 굉장히 장점이었으나 빠른 속도에서의 공중기동은 별로 탁월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빠르게 저고도로 날아서 적지를 불바다로 만드는 능력은 뛰어났기 때문에 주로 공대지 임무를 부여받았고, 만일에 내기 일개 편대가 가서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고 오면 어지간한 군사기지는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올 수가 있었죠. 자, 그럼에도 초기 급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결함과 문제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고속 비행 자체는 마 2로 날랐지만 고속 선회 비용이라든지 기타의 기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급기동, 방향을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적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했고 조종사들의 생존율이 현저히 낮았던 기체입니다. 결국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이 발사했던 여러 지대공 미사일을 회피하지 못했고요. 751기의 썬더치프가 투입이 되어서 아쉽게도 이 중에 395기가 베트남 지대공 시스템에 격추를 당해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거는 기체 결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실질적으로 62기가 사고로 그냥 스스로 추락을 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냈어요. 결국 엄청난 조종사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65년 4월에는 미그 17기 4대와 공중전을 벌리다가 2대가 적기에 맞아서 격추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야, 마 2로 이렇게 빠른데 어떻게 격추가 되냐? 실제로 공중전에서의 기동 능력은 미그 17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났던 거죠. 당시 저고도로 매복하고 있던 미그 17이 숨어있다가 F-105가 지나가면 나타나서 쏘고 튀는 방식의 그 전술에 속절없이 F-105 썬더치프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F-105가 제한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은 F-105를 대체할 기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엄청난 폭장량과 속도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타격을 하는 수단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명품 F4 팬텀이 나타나게 되면서 서서히 팬텀에게로 임무를 넘겨주게 됩니다. F-105는요, 현재까지 833기의 기체가 생산이 되었고요. 베트남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퇴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북베트남이 격추는 많이 시켰다 하더라도 얘네가 뜨면 자기네들도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두렵게 봤던 F-105 썬더치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